네,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야 의정 협의체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걸 매개로 사회적 논의기구 얘기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뭐 지금 뭐라도 했으면 좋겠죠.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지금 뭐 국민들의 고통이 사실은 굉장히 심하고 네. 또 의료계 지금 현장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사실은 뭐 그건 좀 다들 안타깝고 어쨌든 희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바탕에는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끝나야죠. 끝나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 비상 상황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이거를 좀 뭐 정부도 그렇고 뭐 또 이게 책임져야 될 분들이 그냥 마치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금 몇 달을 보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의료 현장이나 그런 상황들은 거의 뭐 극단적인 지금 뭐 수준에 온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주체들 간의 어떤 특별한 신뢰라든지 또 만남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없었잖아요. 몇 달 동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 당사자하고는 지금 아예 만남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불신의 골이 너무 깊죠. 너무 깊죠. 예. 그러니까 뭐 정부하고 의협 뭐 그다음에 또 그 가장 큰 당사자인 그 전공의협의회. 근데 오히려 예. 단체 간에도 별로 사이가 안 그렇죠. 좋죠. 거기도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아예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정부하고 당사자들이 일단은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가 나선 것이죠. 국회가 나서서 좀 중간에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복귀를 해보죠. 자, 의대 정원 문제를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의정 협의체는 가동이 됐었어요. 네. 의정 협의체는 가동이 됐는데 물론 서로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좀 달랐는데 뭐 정원 얘기가 집중적으로 됐다 안 됐다 뭐 서로 얘기가 엇갈리긴 했지만 아예 의정 협의체는 가동이 됐지만 여기서 뭔가 합의를 보지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한번 복귀를 해볼게. 여야 의정 협의체를 지금 꾸릴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꾸려서 네. 처음부터 이런 절차를 밟아 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사실 이거는 증원 문제는 입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의정 협의체로 갔던 게 맞는 거냐? 사실 이것도 이 평가부터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좀 너무 좀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있었다고 봐요. 지금 이제 의정협의체 당시 만들어졌던 그 전후의 사정을 보면 두 가지가 크게 저는 잘못이 있었다고 보는데 하나는 정부에서 사실은 의대 정원을 왜 그만큼 숫자를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지금도 제대로 그걸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예를 들면 각 대학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낸 것들을 취합하니까 그 정도 됐다라는 내용 정도인데 뭐 이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그 숫자가 도대체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숫자냐 그리고 그 회의록 자체가 공개가 되느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과연 추가적으로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밝히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렇게 이런 정책을 자신 있게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되는 거죠. 당사자들도 납득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신뢰에 기반해서 추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 사실 정부가 낙관했던 거 아닌가요? 이거 우리가 무조건 이기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임이다. 국민들에게 이런 정도를 설명하지 않고도 그냥 빨리 가.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스타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니 뭐 그때 응급실 뺑뺑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의사 늘려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컸던 건 사실이니까. 그건 지금도 사실은 높죠. 그러니까 그거 믿고 네. 너무 낙관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무조건 네.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나 통치를 잘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아마추어 정권이죠. 그런 게 예를 들면 야 국민 지지 높으니까 그냥 밀어붙여 그러다 보면 될 거야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훨씬 더 복잡하고요. 네. 절차들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국민들이 여전히 결과적으로는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구심은 다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정치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더라도 아주 열성적인 사람들이 도시락 싸들고 돌아다니면서 반대하면 그거 잘 안 되는 거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들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심지어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쉽지 않죠. 쉽게 하면 대화 상대자로 본 게 아니라 개혁 대상으로 봤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아마 정부의 첫 번째 제가 보기엔 실책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 당시의 의정협의회 상황을 보면 이제 뭐 저도 여러 정책 자문도 해보고 뭐 실제로 관여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 당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룹이 하나의 그룹으로 잘 이렇게 모아져 있느냐 아니면은 그 안에서도 여러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작은 이해관계가 좀 맞물려 있느냐 좀 충돌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뭐 행정학 이론에서도 중요하고 정치학에서도 굉장히 뭐 여러 수준의 게임 이론에서도 다 나오는 얘기들인데 지금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리면 코로나 당시에 이렇게 어떤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또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그 영업 제한을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노래방을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 노래방의 유형을 빨리 분석해야 돼요. 네. 그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노래방 유형이 한 7가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네. 많아요, 유형이? 그 중기부 장관이 그걸 잘 파악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 7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를 집중적으로 하고 어디는 상관이 없으면 풀어줄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막 통으로 예를 들면 학원 그러면 우리는 입시학원을 생각하지만 운전면허 학원도 있고 태권도 학원도 있고 피아노 학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학원이라고 했을 때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코로나 때도 굉장히 세심하게 네. 했거든요. 역시 디테일이 중요한 거죠.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디테일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예를 들면 의사들 이렇게 퉁쳐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정협의체라고 하면 의사들 한쪽 사이드가 의사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 엊그제 보니까 관련된 단체가 15개 정도 되더군요. 뭐 개원이 의대 교수, 전공이 의대 학생들 굉장히 다양하죠. 네. 의대 교수들 입장도 또 네, 다르고.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정부하고 의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되겠지. 그게 지금 그렇게 간단치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정협의체를 꾸렸을 때도 그런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너무 좀 퉁쳐서 갔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여야의정협의체 얘기를 하는데 여야의정협의체에서는 잠깐 쉼표를 찍고 말미에 좀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여야의정협의체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사회적 협의체 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협의,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사회적 대화하는 방식에 네. 두 가지를 보면은 하나는 말 그대로 협의를 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권위를 좀 부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예 합의를 보게 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같은 것이 있죠. 협의와 합의. 네, 네. 그러니까 협의는 말 그대로 거기서 논의한 것을 받아가지고 정부나 국회가 이제 어떤 정책이나 입법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져가는 거고 사회적 합의 기구는 처음부터 거기에 법적인 권위 같은 것을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런 보면은 거기서 이제 합의가 되면은 그 자체로 어떤 이제 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IMF 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 가장 대표적이죠. 가장 대표적이라고 네, 우리나라에서 봐야죠. 최초로 사회적 대화기구라고 만들었던 게 이제 그 노사정협의회고 이제 노사정위원회죠. 노사정위원회가 이제 뭐 당시에도 좀 이론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논쟁이 있었는 이론적인 어떤 이제 점? 예를 들면은 뭐 코퍼레티즘 그래서 국가가 너무 주도하는 그런 이제 국가 주도의 이제 사회협약체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것이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하는 이야기와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렇게 어떤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한국노총은 들어가고 민주노총은 빠지고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은 이 협의체의 어떤 운영 방식과 그 취지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대한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어받은 게 이제 경사노위. 지금 경사노위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제 그렇죠. 요건 지금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법정기구예요, 사실상. 오히려 법정기구로 네, 올라선 네. 거죠. 오히려. 올라선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잡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회적 협의기구라는 것도 돌출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일회성 협의기구가 있고 네. 상설 협의기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노사정위원회나 지금 이제 경사노위. 네. 이제 이게 이제 그 상설적인 그렇죠. 그 사회적 대화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경제, 사회, 노동,
뭐 정부 이런 거는 이제 항상 있는 주체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국가적으로 합의해야 될 사안들은 항상 있다라고 예. 해서 이제 이거를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예. 그 이외에 이제 사실은 저희가 좀 익숙한 것은 그때그때 어떤 돌발적인 사안이 생겼을 때 이런 사회적 대화를 좀 해보자. 그렇죠. 왜냐하면 뭐 정부하고 당사자 간에 혹은 아니면 여야 간에 이렇게 이제 첨예하게 갈등이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 이제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 제가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 보면 그 2020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이 통제 방역에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 때 네. 중대본 산하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어요. 예, 있었어요. 네, 그때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그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님 예, 이제 위원장이었고, 예, 예. 총리하고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모셔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의사 같은 분, 감염병 전문가들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그 감염병 전문가들도 여러 분 모시고 예. 또 다른 한쪽에는 소상공인 협의회 회장님들 또 이제 이런 또 이쪽에 당사자들 또 비정규직 그런 당사자들 대표들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2년 정도는 이렇게 통제 방역을 했는데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 때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될지 예. 그 부분을 그전에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그 대책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여기서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코로나도 처음이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처음이니까 여기서 협의해서 하나하나 사안별로 합의해서 하자 이렇게 이제 해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이번에 그 뭐 의정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것과 비슷한 정도의 어떤 그 돌발적 사안을 해결한 건 아마 2021년에 당시에 택배 노동자들 그 과로사가 굉장히 많을 때 예, 맞아요. 예, 네, 예, 예. 기억나실 겁니다만 네, 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예, 맞아요. 요걸 딱 가동된 적이 명칭으로 있었어요. 가동했어요. 예, 맞아요. 굉장히 어렵게 몇 달 동안 협의해가지고 사실 이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합의를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왜 이때 합의 기구를 만들었냐면 정부하고 그다음에 그 택배 회사들하고 그다음에 택배 노동자들 또 여러분들 그 일하시는 분들하고 왜 이걸 만들 수밖에 없었냐면 저도 현장에 그때 가봤는데 택배를 하시는 분들의 유형이 7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택배하시는 분들부터 이른바 이제 지입으로 예, 들어온. 지입으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택배 회사에 소속돼 있어서 트럭을 빌리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니면 아예 이렇게 그 정규직이 아니라 이렇게 그 뭐 가장 이제 그 낮은 수준에서는 뭐 말 그대로 일용직 같이 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상하차 작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유형이 한 7개, 8개 이상 되니까 이 안에서 합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당사자 간 합의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그 타결을 보려면 여러 당사자들이 동시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서 당시에 국회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사회적 대화를 하는 그런 주체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들어가고 그렇게 가지고 대화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타결을 받죠.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제안했던 방송사법 논의를 위한 범국민 협의체도 사실은 이 모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택배 그 사회적 합의기구에 네. 당시의 위원장이 우원식 의원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이 본인이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택배 노동자들은 이렇게 과로사에서 사망하고 있고 근데 그 유형을 보니 일용직부터 정말로 이렇게 지입차주까지 다양한데 이거를 일상적으로 산재, 이건 하나 산재, 이건 하나 무슨 계약관계, 이건 하나 뭐 노동법 뭐 개정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해보니까 되더라. 그 본인의 경험이 이제 사회적 합의기구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그 이제 우원식 의원이 당시에 해결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국회의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사안들을 사회적 합의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그러니까 낸 거죠. 사회적 대화체를 이제 국회 투자 이런 얘기도 이제 그래서 했던 거고 의장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해보니까 정부하고 당사자하고 간의 어떤 의견 충돌이 상당히 심한 경우에는 그 사회적 합의기구 자체가 정부 산하로 되어 있으면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또 이제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예. 네, 그러니까 아예 정부가 아니라 예를 들면 국회라든지 다른 곳으로 좀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사회적
대화에 있어서는 가장 경험이 많은 분 중 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너무 이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뭐 현실 영역에서 약간 벗어난 점은 오지만 사실은 일상적 사회적 협의체는 국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사실은 보면 뭐 여자 의정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여야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의원이 의장님이 이제 방송법 처리를 위해서도 좀 사회적 대화를 만들자고 하는 그 얘기 자체가 여야 간에는 합의가 안 된다. 그렇죠. 원래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탄핵을 계속해서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비정상적 운영을 또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야 이거는 당사자들 말고 방송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운영돼야 통제되고 운영돼야 되는지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그 국민들이 합의하는 대로 그럼 여야가 좀 따르자. 이제 이런 뭐 얘기를 하신 거겠죠. 예. 그러니까요. 다시 여야 의정 협의체로 돌아간다면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부터 좀 다시 시작을 한다면 사회적 협의를 언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자, 응급실 뺑뺑이 있고 지역 필수 의료 지금 펑크나고 있고 문제가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차제에 한번 근본부터 우리 한번 좀 그랜드 디자인을 해보자. 이렇게 접근해서 사회적 협의 기구를 이때 띄웠으면 이 사달까지 낫겠느냐.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 뒷감당하기 위한 뒷수습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성격이 전혀 다르죠. 사실은 지금 좀 의료계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간단한 문제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옛날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의약분업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시죠. 난리 났었죠. 심지어 당시의 의약분업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국민 여론 지지도 좀 낮았어요. 네, 그건 뭐였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당시에는 아니 그 병원에서 진료받고 그게 더 그냥 편했거든. 거기서 약 받으면 되는데 그게 편했다니까. 왜 이걸 또 따로 처방전을 들고 약국 가라 그래.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과잉 진료라든지 또 이렇게 뭐 부정부패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또 건강보험 제정도 그렇게 해야 이렇게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개혁이었죠. 근데 이제 국민들은 그런 것을 이제 자세히 어떤 생각하기보다는 당장의 불편함 같은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거든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당시에 그런 대통령이 그런 걸 하시겠다고 하면 말렸을 것 같아요. 정치하고 어렵습니다.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고 일단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국민적 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강력한 기득권이 있으면 예. 국민적 지지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실 그런 거를 이뤄냈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은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경험이 많고 또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또 차근차근 설득했고 예. 그래서 이제 가능했고 그 이후로도 이제 의대 정원 문제는 해결을 못했고 지난 정부에서도 사실은 의대 정원을 하려고 했잖아요. 못했잖아요. 네,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죠. 또 코로나 상황도 겹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의대 정원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라도 아주 투명하게 하든지 그래서 한 점 의혹이 없이 도저히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진 당사자가 반박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힘을 밀고 갔어야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약간 늦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는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계속해서 얻어내고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만약에 여야정 의정협의체조차도 만약에 여기서 힘겨루기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우리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이용하겠다든지 그건 뭐 어느 당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면은 뭐 이게 잘 쉽게 좋은 결론이 나기라고 기대하기 어렵죠. 이관우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여야 의정 협의체가 구성돼서 가동은 될 것 같습니까? 한 번은 만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 좀 희망이 있는데 예. 두 가지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예. 지금 정부하고 여당도 조금 이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당장 뭐 지금 복지부 차관 뭐 예, 문제도 경질 조금 문제. 예, 약간 의견이 좀 다르고 더 걱정되는 것은 지금 의협하고 전공의 협의회 쪽이 사이가 지금 너무 좋지 않아서 예. 사실 이쪽도 의견 대립이 이렇게 심하면은 합의 보기가 어려운데 적어도 이제 아마 한 이런 대여섯 그런 그 주요한 당사자들 여야를 포함해서
일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서로 너무 그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말고 두 번째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전제 조건 서로 전제 조건 없이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뭐 전공의 협의회에서는 뭐 의협하고는 같이 앉을 수 없다든지 이런 전제 조건을 내세울 만한 때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민들의 생명이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고 일단 한 번은 좀 답들 테이블에 와서 전제 조건 없이 한 번은 모였으면 좋겠어요. 예. 모일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네. 모여야죠. 지금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그 용산에서 이걸 그 받은 데에는 추석 명절 때 의료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국민적 우려가 워낙 비등해지니까 네. 그걸 피해가기 위한 소나기 피하기용 측면도 좀 약간 있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혹시 좀 태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사실 우려가 좀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정부에서 기대를 빨리 접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왜냐하면 예. 이미 지금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두 가지를 정부에서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강제적인 거고 하나는 인센티브인데 항상 보면 당근과 채찍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것 같아요. 합의를 보기보다는. 그런데 보시면은 강제로 한 게 뭐 있어요? 군의관들 투입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도 거기 투입할 수 없다고 그래서 돌아가거나 그래서 강제성은 지금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금방 확인됐고 다른 하나는 수가를 한 3배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추석 때 응급 전문의에게 아니 그 수가 늘린다고 지금 이게 지금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인데 수가를 늘린다고 해서 거기 지금 그리고 게다가 지금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의무감으로 있는 거죠. 지금 응급실을 지켜주시는 의사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그 몸을 돌보지 않고 국민들을 살리겠다고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지 그분들이 지금 수가를 더 받겠다고 거기 있겠습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나는 그런 지금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라고 하는 분들이 그 수가 조금 더 받겠다고 또 그 명절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제가 이제 질문드렸던 건 그동안의 어떤 그 정부 태세를 봐서는 버티면 정부가 이긴다. 이런 거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버티면 정부가 이기게 됐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텨서 정부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정부는 이기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요? 그걸 생각해야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를 말았어야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여야의장 협의체라는 게 일단 찍고 계속 버티기 모드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 그리고 이제 의료계 쪽에서도 조금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국민들이 여전히 의대 중원 문제에 대해서는 늘리는 것이 맞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지금 의료계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을 좀 방치하다시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반드시 정부에 전부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계도 지금 지나치게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절대 곱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도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별도로 별첨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아까 이제 사회적 협의기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몇 번 가동됐던 원전과 연금에서 가동됐던 공론화위원회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 보십니까?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네. 준비를 했었는데 그 사회적 그 협의기구에 이제 그 잘 된 경우와 잘 안 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공론화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2차례 그 신고리 오륙고기하고 또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 2번 크게 했었는데 그 이외에도 뭐 자잘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둘 다 잘 안 됐어요. 네. 물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고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공론화가 만약에 정말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면 다음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뒤집지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뒤집혔죠. 정부가 바뀌고 나서.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사실상은 당시에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어떤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교육부가 가져온 안 중에서 이렇게 조금 그 뭔가 선택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건 공론화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두 가지 다 경우에 보면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두 번 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출신이었거든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법관으로서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분들이 토론과 수기를 중심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에
적임자였는가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신 과정을 보면 법정에서 화의나 조정하는 과정처럼 이렇게 어떤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네. 실제로 공론화위원회 전문가들은 사실은 사회학이나 정치학에 많이 별도로 계시거든요. 여기서 핵심 뭐냐면 토론과 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운영된 그 회의록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우린 지금 좀 뭔가 화해하고 조정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많이 운영됐던 것 같고 원칙도 좀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된 것 같으니까 사실 그렇게 치열한 토론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거기서 합의된 부분도 넓은 합의가 되지 못하고 약간 임시적으로 봉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도 사실은 그 이후에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많이 했고 혹시 최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우리 정치 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죠. 아, 있었네요. 그것도 예. 있었네요. 예, 맞아요. KBS에서 당시에 생중계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회 특위가 2개 있었어요. 정치개혁 특위, 연금개혁 특위 2개가 있었는데 이 각각의 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작년에는 정치개혁 특위에서 올해는 연금개혁 특위에서 공론화를 이렇게 진행했죠. 그 공론화가 진행된 과정들을 보면은 과거에 공론화위원회 보다는 굉장히 많이 질적으로 성숙했고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풍부한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발전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경사노위라든지 이렇게 정부 산하에 있는 그 사회적 대화 기구들이 잘 작동을 안 해요. 경사노위 작동 안 한 거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이었어요. 네. 지금 교육부 장관 하고 계신 분이 그전에도 경사노위 위원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노동 문제 이렇게 안 풀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저 사회적 대화 기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어? 리더십 자체가 의심을 받는 상황이 너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국회로 가져오자라고 하는 우원식 의장님의 어떤 그 제안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좀 독립적인 기구로 우리가 지금 사회적 대화를 이제 많이 해야 돼요. 여러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로 가든지 뭐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독립성을 좀 가진 사무국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적 대화에 관련한 특히 공론화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많이 육성됐습니다. 이것을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럼 이분들이 사무국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가 거기에 어떤 사안이든지 이것을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자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맞는 모델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대화 모델을.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대화 주체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델들을 잘 서포트해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이런 사회적 대화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금 조직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협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엄밀하게 하면 이게 협치거든요, 사실은. 협치를 제도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엄밀하면 이게 협치다. 이 말씀까지 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교수와 함께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